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이후 국정 전반을 일일이 챙기고 나서면서 만기 칠남식 국정 운영을 빗대어서 문기 칠남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어제 저녁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와 3자 회동을 가져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이런 정가의 움직임의 속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당장 화끈한 따끈따끈한 기사는 역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주류 비주류 대권 후보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와 어제 3자 회동을 가졌어요. 이 민감한 시점에 왜 3자 회동을 가졌을까요? 사실 교수님께서도 정치부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의 수장이 도지사들을 이렇게 마음껏 소집할 수 있는 자리였던가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사실은 최고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발언권도 없이 배석자에 불과했었죠.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자리고 하급 좀 당직자 비슷한 정도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기사거리가 없었어요. 그렇죠. 기사거리가 나오려면 선거 때나 돼야 싱크탱크로서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공약집을 만들어줬대. 그때 그렇죠. 이름이 나오고 사실 1년 내내 이름 나올 일이 없죠. 나올 일이 없는 자리죠. 그런데 그 연구원장이라는 사람이 저 멀리 경남에 있는 사람을 도지사를 저녁 먹자, 또 경기도지사를 저녁 먹자, 그래갖고 한 대 소집을 해서 사진을 찍는다. 와, 그러면 대단한 이 직위 완장을 찾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얼마 전에도 문희상 국회의장, 서훈 국정원장 직접 다 단독으로 면담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의 실력을 힘을 과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대권 주자라는 사람들도 다 정책연구협정인가요? 그런 그렇죠. 걸 한다고. 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한다는 명분으로 다 또 이렇게 따뜻거리고 또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6월 달에 그랬죠. 그 이후부터 이 양정철은 자기의 행보를 일부러 드러내는 듯한, 물론 어저께 어떤 매체에서 단독이지만 단독이라기에는 아예 대놓고 흘린 느낌이 강해요. 사진들 보면 아예 이거 감추지 않겠어, 우리끼리 이렇게 원팀이야, 제목도 우리는 원팀이다 이렇게 나갔는데, 자, 그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그러니까 난 메시지야, 우리 모인 건 어떤 메시지야 라고 읽어줘 하고 아예 던져놓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읽어달라고 이렇게 던져놨으니 읽어드려야죠. 제가 3가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교수님 기억하시겠지만 조국 사태 와중과 조국 사태 이후에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누가 지금 거의 독주를 하고 있었죠? 이낙연 총리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거의 독주였고요. 10몇 프로, 15% 내외로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황교안 총리와 각축전을 벌인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2위, 3위 김경수 지사니 이재명 지사니 해봤자 5%도 안 돼요. 2위가 4% 정도죠. 다 합쳐봤자 이낙연 한 명을 당하지를 못할 정도. 되죠. 그런데 조국 장관이 사퇴하기 직전까지는 조국 장관도 갑자기 3위에 오르고 올렸죠. 유시민 이사장도 사실 극구 부인하지만 자꾸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근데 그 두 사람이 동반 사실은 자멸하게 된 꼴이 됐죠. 그 이후에 이낙연 총리에 대한 기사가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낙연 총리 내심 사실 일부러 어떤 매체에다 흘렸다. 예를 들어서 언제 내가 사퇴한다, 같이 개각한다. 근데 그 설이 나오자마자 부인했지만 일부러 흘렸다. 청와대에 들으라고 이런 설도 나오고. 그래 총선 역할론이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왜 총선 역할이죠?
마땅한 주자가 없이 대권 주자니까. 이런 이낙연 독주론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두 사람은 어쨌든 지금 아직도 대법원의 그 판단을 맡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또 이 계속된다. 이 두 사람이 아직도 실세다라는 걸 보여준 이유. 첫 번째는 이낙연 견제. 저는 이낙연 총리 자체의 어떤 그런 그 움직임에 대한 제동, 딴 사람도 있거든. 너무 나대지 마. 너무 나서지 마. 라는 어떤 메시지가 이낙연 총리 쪽으로 전달되는 효과. 그런 게 있었겠죠. 첫 번째 효과가 저는 그렇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또 이 흐름이 갑자기 왜 그 홍석현 중앙일보 이사장을 뭐 이 몇 명 그 호남계 의원들이 만났다. 이런 얘기가 돌잖아요. 그렇죠. 이게 호남계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움직임은 사실 뭐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낙연 총리가 호남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낙연 총리도 사실은 그때 왜 건노가 고문 옛날 건노가 전 의원 정대철 고문 뭐 이런 분들 따로 만났잖아요. 또 만났고 모셔갖고 중진 의원들, 그러니까 원로들, 중진 의원이 아니라 진짜 정치계 원로들 모셔갖고 이렇게 얘기도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친문 쪽에서 봤을 때 일부 이낙연 왜 저러지? 혼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또 정대철 고문이나 건노가 고문, 전 고문입니다만 전 고문입니다. 이 동계 핵심들이 이낙연 대망론 그걸 많이 거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대안이 없다.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이 친문 왕당파들한테 들어갔다면 아니 지금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 현수막으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각 그 지역구마다 전부 사무실에 후보들 건물에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악수하는 사진으로 총선을 치를 생각인데 이렇게 지금 뭐 독주를 하고 있다? 이건 견제를 하는 게 수순 아닐까요? 그게 첫 번째고요. 전 첫 번째가 그렇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저는 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조국 사태가 발발하자마자 이 좌파 진영 내의 인터넷을 보면 완전히 싸움이 막 벌어졌는데 이재명 계열, 이재명 지지자들은 조국 사퇴해야 된다. 였어요. 그때 막 그 인터넷에 정말 대차게 싸웠거든요. 조국은 안 된다. 근데 거기 친문들은 너네는 원래 그랬어. 이재명 지지자들은 너네 이재명은 안 돼.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 이게 딱 멈춘 시점이 있어요. 언제냐? 이재명 지사가 조국 지지, 조국 후보자 지지를 해요. 그때 당시에 바로 당일날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김부겸 의원 그 다음 날 박원순 시장까지 차기 후보로 대권 주자라고 이름 불린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일제히 조국 후보를 지지하거든요. 자, 지키기에 나섰죠. 그렇죠. 지키기에 나섰죠. 생각해보면 이재명 지사가 굳이 나설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즉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어떤 면에서 자기 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조국 후보를 이렇게 하는 건 검찰 개혁을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때부터 손가락 혁명군 이 지지자들이 그 자기 생각을 접기 시작하고 일사불란하게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이 사실은 내부의 일사불란함을 만들어낸 혁혁한 공이 이재명 지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동 그 촛불 집회 이재명 세력들이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전면에 나섰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이것을 자꾸 드러낼수록 이재명 지사를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두 번째 요인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어찌됐든 이재명 지사나 김경수 지사나 대법원이 남아있잖아요. 재판 판결이. 남아있죠. 근데 지금 옛날에는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이 정권에서는 이 행정부가 또는 이 집권 진영이 사법부를 쥐고 흔들지 않습니까? 사법부에 대놓고 막 메시지 던지지 않습니까? 저는 사법부에 대한 메시지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 이 복심이 지금 이 사람들 만나거든 하는 물론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재판 걱정하지 마. 쫄지 마. 재판 걱정하지 마. 이 둘은 아직도 살아있어. 라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양수 겸장의 효과가 있었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력
여권의 대권 주자 두 분이 두 사람이 다 재판으로 해서 출마를 못하는 대권 후보에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여권으로서는 재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조국을 히든카드로 해서 키웠는데 일단 뭐 멀어졌다고 봐야죠.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두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어떻게든 그게 사법거래 아니에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 국익을 위해서 그렇죠. 좀 정부 측과 협의를 했다 해고 다 지금 감옥 가고 사법 단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대법관들까지. 네. 그럼 자기들은 해도 괜찮은 거예요? 대놓고 하잖아요, 이건. 아예. 대놓고 하면 괜찮습니까? 몰래 하는 게 문제구만. 네. 어디 공갈을 오라 해갖고 조용히 협의하는 것이 문제고 다 대놓고. 아니, 이 정부 들어서 대놓고 안 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놓고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러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변명하고 대놓고 조국 사태 보세요, 교수님. 이거 완전히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놓고 사실은 사실인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아니, 유시민,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유시민 뭐 증거 보전을 위해서 대놓고 개변을 하는 그런 지금 진영 아닙니까? 그 양반 얘기는 듣기도 싫어요. 네. 우리 시청자들도 아마, 아이고, 유심히 그만 얘기해라 네. 그럴 거예요. 예, 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교수님. 예. 자, 이 기사에 보면 어저께 원래 한 사람 더 있으려고 그랬죠? 전해철. 전해철 의원이죠. 삼철 중에 한 명이고 지금 법무장관 강력한 후보 아닙니까? 후보에 있는데, 원래 오려고 했으나, 이분이 지금 예결위 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위가 지금 뭐 아주 긴박하잖아요. 네. 12월 2일까지는 법정 시한이니까 그래서 하느라고 그러니까 그 심의하느라고 못 왔다. 액면 그대로 믿자면 일단 이 모인 곳이 보니까 의미심장해요. 수원이에요. 네, 수원이더라고요. 서울에서 모이게 하지 않았고 네. 또 서울에서 모였으면 그야말로 양정철 소집론이 나왔을 거예요. 양정철이 시끄럽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오고 경남도에서도 왔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피하기 위해서 또 이재명 손 좀 이렇게 우시우시 해주기 위해서 수원에서 모였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전해철 의원이 일부러 안 갔다고 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예. 제가 왜냐하면 이거죠. 일단 전해철, 삼철 중에 2명이 이재명을 지지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양정철, 전해철이 지지하고 뭐 이호철도 또 지지하는지 모르죠. 부산파를 이끌고 그러니까. 근데 다 끝났잖아요. 이 김경수까지 오면 김경수가 또 PK 예.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호철까지 안 오더라도 이 세 사람이 거의 막 솔직히 김경수는 지금 차기 대권 주자라기보단 이재명 때문에 저는 온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경중을 따지자면 김경수 지지자들이 뭐 그렇다고 따로 어떤 세를 형성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친문 지지자들이고 예. 완전히 그냥 정말 혁명군처럼 이 따르는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 아닙니까? 그러면 모양새가 어떻게 돼요? 거의 삼철이 거의 다 막 옹립하고 김경수까지 옹립해서 이재명 띄우기 이렇게 되는데 전해철 쪽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아니 내가 뭐 이재명하고 무슨 사감은 없어. 같이 라이벌이었어. 같이 이제 그 경선을 했었어. 그런데 나까지 불러서 병풍을 세워? 본인이 좀 이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생각했겠죠.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따로 만나면 또 몰라요. 따로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저 고생하신다 서로 이렇게 둘이서 점심 먹었다 그러면 서로 어쨌든 견주어서 저기가 되는데 레벨이 되는데 이건 양정철 있지 전해철 김경수 있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전해철까지 자긴 지사도 아니고 의원인데 그럼 자기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전해철까지 불렀다는 건 입을 그냥 실제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안 불렀다 그러면 전해철까지 사실은 이렇게 화해하려고 했는데 못 왔다 이 뜻이고 불렀는데 안 왔다면 전해철은 자존심 때문에 안 온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해동이 있었다는 것은 뭐 정치권에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될 텐데 이 일을 양정철이가 내가 생각해갖고 해야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청와대 대통령의 뜻이 전달돼서 지금 급하다 우리가 지지율도 뚝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파하고 무슨 서초동파 여의도파로 나눠가지고 친문 세력들도 이렇게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가 소집을 하라고 오더가 내려왔다고 봐야겠죠. 저는 그건 뭐 지시를 하건, 사실 솔직히 그런 지시를 할 만큼의 그림을 저 청와대에서 그리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양정철이가 자기가 그림 그리고 최소한 보고는 했다. 그러니까 최소한 협의는 했다. 협의 정도지, 이것을 청와대에서 지금 누가 어떤 그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나? 조국 사태를 보면요, 교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와대 노영민이나 강기정이는 핫바지인가요? 조국 사태를 봤을 때는 사실 역할이 없다. 전혀 존재감이 없었어요. 최소한요, 교수님. 교수님이 그 정치부 생활을 하셨을 때 청와대 움직임을 보셨을 때 이렇게 블랙홀, 조국 사태 같은 블랙홀은 사실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예. 한 2개월을 하나의 장관 임명을 두고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사태는 있을 수도 없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단칼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날라버렸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임명을 아예 안 했을 거예요. 뭐 이런 옛날 이 정치 구단들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도 사실은 관리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쨌든 이것들에 대해서 상황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끽소리 없었어요. 아무도. 이건 사실 뭐랄까요. 지금까지의 청와대를 조국이 주물렀다? 뭐 사지선다한테면 그게 아니라 지금 모두 다 문재인 해바라기가 됐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입장에서는 양정철이 거의 뭐 이 모든 그림 다 그려나가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들 정도네요. 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정철 원장이 그렇게 클지는 몰랐어요. 예전에 제가 해직됐을 때 그 언노련보라고 한영길 위원장이 언노련 위원장을 때 그 몇 장짜리 그거 노보 만들고 있을 때 내가 야단도 많이 치고 그랬었는데 과연 나라를 이렇게 쥐고 흔들면서 정치 전반을 큰 틀을 만들 만한 그런 최근에 행보를 보면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누군가 그림을 그려야죠. 그리고 행동을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교수님, 걱정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정치인들을 봤을 때 사감이 끼어들면 자신이 튀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사실 오래 못 가잖아요. 그건 막아끼잖아요, 언제는. 근데 양정철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드러내놓고 나를 드러내는 행동. 그러니까 목적이 똑같아도 나를 집어넣고 하는 것과 나를 드러내면서 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저는 양정철 원장의 최근의 행보들이 북치고 있고 막 왜 그 밴드 동원해서 밴드 동원해서 막 쇼하는 느낌, 이런 것들 퍼포먼스 하는 느낌을 일부러 즐기고 있는 모양새예요. 어저께 행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게 그 좋은 어떤 공공한 공익의 방향으로 가는 행보는 아니다라는 느낌은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이제 공천 전국이 시작되는데 결국은 민주당의 물갈이 작업도 양정철 원장의 손에서 거의 이루어진다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원래 예상이었는데, 원래 양정철은 이 잠수의 그 행보를 보이다가 정계에 복귀할 때 청와대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복심이기 때문에, 오른팔이기 때문에. 뭐 갈 수도 있죠. 비서실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직은 그렇지만, 근데 그때 당으로 갔을 때 양정철이 바라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보는 거다. 즉, 양정철이 바라보는 것은 당의 총선이다. 그렇죠. 즉, 대통령도 지금 당의 총선에 목숨을 걸고 있다. 그렇다면 왜 보냈느냐? 당연히 지금 그 당의 공천 때문이다. 공천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렇죠. 문제는 조용히 있으면 그럴까 말까인데, 이렇게 북치고 장구 치는 거 보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실세거든, 이거. 그걸 알아달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한다. 그걸 분명히 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외곽까지도 다 지금 퍼뜨리고 있는 메시지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것 때문에 공천을 앞두고 연구원장의 행보가 기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양정철 원장이 총선이 끝난 뒤에 뭐 비서실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호철, 또 삼철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비서실장 대기를 하고 있다. 어차피 총선 전후에서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은 자체적으로라도 그건 뭐 공천으로 하는 것이고 내각과 청와대에 한 쇄신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때
뭐 진입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양 원장과의 그런 회동 얘기는 이런 정도로 하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이후, 조국이 물러간 이후 아주 본인이 일일이 만기칠남하는, 진짜 그래서 문기칠남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시콜콜한 세세한 일까지 지금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했냐면 조국 장관 사태 완전 직후에 재벌 청수 두 사람을 일일이 만났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정의선 네. 그 회장.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어쨌든 만날 때마다 욕먹잖아요. 지지자들로부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 끝나자마자 이재용 부회장 만나고 그 다음 행보가 경제장관. 네. 경제장관 불러서 뭐 얘기하고 그 다음 행보가 교육장관. 생전 지금까지 한 번도 교육부 장관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교육부 장관 회의 주재하고 또 이 교육부와 협의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갑작스럽게 시정연설 때 정시 올려 하고 지시를 정시 확대 방점을 전달했죠. 이 모든 게 무슨 뜻으로 저는 보이냐면 이겁니다. 조국을 왜 장관을 시켰느냐 이거죠. 그때도 급했어요. 그때도 경제 다 망했습니다. 계속 이 지표들 나왔죠. 그때도 사실은 이 재벌 총수 만나야 되는 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안 만났다. 근데 직후부터 만났다.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국이 계속 있었으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안 나섰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는 조용했잖아요. 만약에 조국 장관이 계속 지금까지 있었으면 이 행보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조국 장관은 그 민정수석 시절에도 모든 사안들, 경제 사안이니 사회 사안이니 전부 다 메시지 던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정치를 했잖아요. 아주 오지랖이 엄청나게 넓었죠. 이번 법무부 장관 하면서 내각 전부 다 모든 일들을 다 아마 관여했을걸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직접 안 나서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조국이 없어지면서 만기침남을 한다? 조국밖에 믿을 분이 없었다라는 게 이게 드러나는 거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두 번째는 조국으로 인해서 가려졌던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경제 실정이니 뭐 모든 실정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특히 가족, 친인척 비리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고 또 여권의 실세들 비리가 지금 서서히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도로공사 사장의 비리도 지금 어제 JTBC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도로공사 사장. 예. 근데 제가 느끼기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읽히냐면 계속 기사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저께 네이버도 갔어요. 네이버라는 일개 기업이잖아요, 솔직히. 기업의 또 개발자 컨퍼런스인데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개발하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개발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직접 간 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거기 직접 가서 벌써 또 AI 메시지 던졌는데 공화국인가? 뭐 AI 정권이라고 뭐 선언을 했던. 근데 교수님 내용 보면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1조 7천억 예산을 배정했다. 얘기 안 해도 1조 7천억 예산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통과돼 시켜주는데 마치 이 1조 7천억 주는 듯이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 3법, 신용정보법부터 데이터 3법. 그거 이제 뭐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대통령이 할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국회 계류 중이라서 이번 국회에 국회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무슨 선물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 다 국회가 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도 저는 가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기사화돼야 돼요. 자꾸 이분의 행보를 보면 1년 동안 안 했던 거 다 하는 것 같아. 1년 동안 그러니까 수보회의 이런 거 빼고요. 수보회의 워딩 빼고 그런 워딩 빼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해갖고 기사화된 거에 다 합치면 지금보다 빈도수가 더 낮을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더 매번 어떻게든 기사화 되려고 한다. 아까 첫 번째 의미는 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되면 곧바로 총선 전국이에요. 완전히 국회 정당들한테 기사가 다 뺏겨요. 그러니까 궁천 누를 어떻게 하느니 저렇게 하느니 이 집안은 되는 집안이냐 안 되는 집안이냐 하면서 총선 전국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아까 드린 목표 어떤 목표죠?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고 현수막하고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총선 치르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걸 막으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막 자기 역할을 역할을 하고 막 기사화되고 하면서 나 안 사라졌거든. 내가 지금 계속 이 실권자거든. 나 내임덕 아니거든. 네. 이걸 보여야 된다. 그 조급함이 지금 이렇게 문기칠남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옳은 말씀이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임기 반환점이 다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성과가 없어요. 본인이 늘 성과로 얘기하자고 했는데 성과가 없는 거. 그런 것도 아주 조급한 내용 중에 하나고. 네. 최근에 지지율도 이제 팍 떨어져 가지고 사실은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문재인 덕 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 때. 예. 근데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낮아져 버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게 바로 레임덕 아닙니까? 네. 그런 저런 것으로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급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숟가락 연지로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이미 돼 있는 거 이미 발표한 데도 가가지고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정시 확대라든가 또 2025년까지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 없애는 문제, 폐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육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건데 교육부 부총리 장관도 몰라. 네. 집권당도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혼란을 뭐 정부 내에서도 가져왔지만 실제로 이 학부형이라든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혼란이 지금 빚어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대통령이 또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결정해서 밀어붙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시시콜콜 다 간여한다면은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 엎드려 있습니다만은 복지부 등 자세인데 더 그런 것이 강화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죠. 첫 번째는 지금 이 정부는요 내각의 역할이 없잖아요. 전부 다 청와대에서 알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정부라고 그래서 그렇죠. 청와대가 다 하죠. 솔직히 김현종이 지금 다 막 그냥 휘어잡고 강경화를 그냥 뭐라 붙이고 있잖아요. 강경화는 저기 뭐 세미나만 참석하는 그런 장관이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교육수석이 협의를 하고 장관보다 미치잖아요. 수석은. 그럼. 근데 부총리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부 장관은. 근데 교육수석도 몰라요. 보면 지금 그럼, 대통령 직접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누가 뒤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근데요, 이 모든 문기칠남 중에 이게 가장 극악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합법적 이 불법이 아니라 불공정 제도 내 합법적 불공정 합법적 불공정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조국이 한 건 조국이 잘못해서가 아니다. 조국이 제도 내 잘못된 제도의 잘못 불공정이 숨겨 있는 거다. 그러니까 조국 부인과 조국이 이 공문서 사문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걸 위조하면서까지 한 건 아니야. 조국이 도덕심 때문이 아니야. 이건 지금 제도 탓이야.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야 돼. 이렇게 지금 연결시켜서 마치 이 제도를 바꾸면 그런 그 조국의 잘못은 없어지느냐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 아니 자기가 아끼는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교육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발표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시를 내린다?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하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과 함께 책임론에 지금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뒤에 숨어가지고 조국 사태 때 뭘 했느냐?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 당이 이렇게 무기력해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부터 이렇게 의원들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김부겸, 원혜영 뭐 이런 다선 의원들도 또 만나고 오늘 또 오찬에 또 수도권 의원들도 만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30일 날 오전에 의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기자회견 간담회를 갖고 뭐 당 쇄신 요구에 대한 답을 내놓겠다. 이런 입장인데 쇄신 요구에 뭐 대단한 답이 나올까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쇼구나 하는 생각.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 이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지금 해야 될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 또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공천이에요. 물갈이에요.
그건 어차피 예정돼 있고 1년 내내 이해찬 대표의 입에서 제일 자주 나오고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물갈이에요. 그건 한국당보다 먼저 했어요. 물갈이 얘기도 먼저 했고 어떻게 할 거다 20%를 어떻게 하고 뭘 하고 계속 하고 이제는 딱 답을 내올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갈겠다. 근데 이거를 내놓은 시점에 이미 뭐랄까요. 그때 이해찬의 수명은 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이해찬 대신 딴 사람이 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이해찬은 아마 이쪽 친문 쪽이나 혹은 왕당파에서 봤을 때는 그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어차피 욕 먹고 요건 누군가 칼잡이는 해야 되는데 만약 친문이 직접 나서서 칼을 든다? 양정철이 지금 칼을 자기가 든다 그러면 사실 비주류가 이제부터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기 시작할걸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또 흔들리기 시작할걸요. 근데 이해찬으로부터 전부 다 이해찬이 짊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이 저는 모양새였다고 보는데 이번 건도 지금 양쪽이 이 얘기가 있어요. 지금 기사에 나온 건 마치 조국 때문에 조국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 당까지 함께 운명을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가지만 그거보다는 조국을 막지 못했다라는 친문 비판이 사실은 더 이해찬한테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언론은 이쪽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칠 사람들은 누구냐? 주류를 많이 칠까요? 어차피 지금 들어갈 사람들은 청와대를 비롯해서 왕당파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 지금 한 5, 60명이 대기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 60명 어마어마하잖아요. 120몇 명 지금 5, 60명. 사실은 물갈이를 그 정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에도 평상시에도 3, 40%는 물갈이 했어요. 아니 교수님 그 비율을 얘기한 게 아니라 왕당파만 5, 60명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 퇴임 후에도 완전히 안전판을 만들어 놓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내일 무슨 발표를 한다? 특별한 쇄신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요. 나 사실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 쇄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진 의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물갈이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려운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과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후자겠죠. 지금 사퇴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려면. 어차피 저는 예정된 수순인데 그 예정된 수순을 마치 여러 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하는 것처럼 쇄신책을 내놓는 것처럼 하려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폄하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폄하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더 띄워줄 수가 있나요? 이걸? 그렇죠. 의미를.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집권 세력이 조국 사태 이후 민심의 이반에 놀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 공학적인 그런 계산이 아니라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말 꼼수 부리지 않는 정직한 그런 쇄신책을 내놓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